자, 이번에는 노인복지법을 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정책론과 같이 겸해서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노령화 지수입니다. 유엔에서 보는 노령화 지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전체 인구수에 대비한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가지고 노령화 사회 뭐냐면 에이징, 자, 이것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가 7% 이상, 14% 미만을 말합니다. 14% 미만. 다음에 노령사회, 나이가 든 사회, 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20% 이상,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가 20% 이상, 14% 이상, 14% 이상, 20% 미만을 나이가 든 사회라고 합니다. 나이가 든 사회. 2013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12% 넘어 지금 13% 이렇게 됐겠지요. 13%. 상당히 가파르게 나이가 든 사회로. 다음에 초노령사회, 더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여기 마라톤 오실 분 계시면 마라톤? 울트라 100km 쉬지 않고 뛰기 뭐 이런 거. 여기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0% 이상인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많은 일부 지역은 30% 넘은 것도 있죠. 40%, 30% 넘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젊어질 수 있을까? 귀농 운동을 한다고 한들 젊어질 수 있을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제는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전국의 토지 이용이나 삶의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위 중심지로 흡수되어 버리죠. 지금 뭐 천안까지 지하철이 났다고 다 좋다고 하지만 천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시간이 1시간이 넘으니까 설치는 있지만 수원 사라지듯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수원이 뭐 있어요? 애경 백화점. 그리고 아직은 지하철이 도착하는 동탄. 지하철 도착하면 거기도 그냥 배드, 지금 이미 예정 자체가 배드타운이니까 거기가 무슨 생활에 이런 이용시설이 등장하겠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노년 통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노인 부양지수, 부양지수를 보면 이 노인 부양지수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고용보험 그 말하자면 원칙적 적용 범위 인구수 분의 노인 즉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하죠. 워낙 노령화 과정이 가파르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 추세에 있죠. 노인 부양지수. 다음에 노년화 지수.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는 유년 인구 14세 미만 수분의
노년 인구 65세 이상 수 곱하기 100으로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년 인구도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유년 인구도 늘어나지만 미미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이 들어가는 속도도 대단히 빠르게 증가. 노년 총계는 어쨌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거기에서 아침에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로 나간다는 자체가 과시가 될 거예요. 정말 과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싫어하다 보니까 요즘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선생님과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선생님들과 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들을 사회복지사로 생각해서 그래요. 걔네들은 공무원인데 자꾸 사회복지사 생각해요. 공무원이 가슴 아프면 안 돼요. 공무원은 기계처럼 업무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지 가슴 아프다고 한 사람 보살피고 있으면 뒤에 비 맞고 5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퇴근 못 오고 뒤에도 비 맞는 사람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 안타까우면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는 순간 집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것이군요.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과 또 실천 현장은 좀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걸 잘 안 씁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다음에 노인 문제. 노인 문제는 우리가 사고라고 하죠. 사고. 그래서 사고.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빈고. 석가모니의 깨달음. 왜 모든 노인은 똑같은 고통? 소득부재지요. 소득부재. 소득이 있냐 없냐. 소득부재. 다음에 병고. 병고는 뭐 어쨌든 뭐 엔트로피죠. 우리가 시험용으로 다룬다면 신체적 엔트로피. 여기는 뭐 심신의 쇠약이죠. 심신쇠약. 몸은 건장하면서 마음이 엔트로피를 막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는 복지의 대상이 노인으로 자꾸 애기들은 엄마들이 다 알아서니까 이제는 복지의 대상이 노인으로 장애인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장애의 숫자는 줄어갈 것이고 노인의 숫자는 급증할 것이고 어떻게 노인을 다루는 그 기법 노인에게 그에 비해서 무이고 역할상실이죠. 역할상실. 앞으로 선생님들을 보고 부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진작에 올걸 이렇게 나도 진작에 올걸. 늦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 뭐 자녀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스펙. 자원봉사 아무도 못 오잖아요. 자원봉사 이제 할 사람 널려 있습니다. 자원봉사.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로 데려올 거예요? 스펙 있는 사람을 데려올 거예요. 아무나 자원봉사 시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봉사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 지식 기술 또 거기다 임상도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 쓰는 것이지 사람 대하기를 아무렇게 놓으면 사회복지 필요 없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지향은 정말 장기적으로 뭐 지금은 선생님 하시면서 내가 해서 뭐 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로서 나중에 75세까지는 버세요. 생업 현장에 열심히 발급직을 벌고 그리고 한 10년간은 그 약을 퍼주는 사람도 아무나 퍼주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퍼줄 때 고맙다고 하지 아무리 뜨거운 걸 갖다 주어도 힘없는 사람, 권위도 없는 사람이 오면은 받는 사람 비감드니까 힘없을 때는 자문도 오지 마세요. 힘없을 때는. 힘없는 사람이 생각은 답시고 하면은 그냥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 비감 들어서 세상하기 싫어지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은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여기를 풀면 안 아프고 그리고 고독고 외로움, 이별, 패티킴, 가을을 그 있잖아요. 그 이별.
이별 또는 해체. 여기에서 이것을 풀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풀어가 안 아플 거예요. 이 문제는 국가에서 굶지는 않게 할 거니까. 굶지 않아도 할 일 없으면 맨날 배고픈 거예요. 히딩크야, 히딩크. 근데 뭔가 하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문제는 국가에서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서 일부 깔아주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안 아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죠. 어른들 아프면 집안 전체가 우울하잖아요. 외롭지 않아. 이게 바로 현대의 노인 문제이자 그것을 옛날식으로 하면 사고라고 합니다.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인이론을 한번 봐야 되겠죠. 노인이론. 분리이론은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야 된다.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윈윈의 전략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서는 세상을 정리할 수 있어 좋고 삶을 정리할 수 있어 좋고 국가사회적으로서는 생산성이 높은 젊은 애들에게 자리를 물려줘도 좋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좋다 하는 것이 분리이론이에요. 그에 비해서 활동이론이 있죠. 활동이론. 활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론은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통계를 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같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해서는 안 된다.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짜증난다고 자식의 속도에 안 맞는다고 부모 보고 가만히 좀 있으세요 하는 순간 당신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자꾸 뭘 시킨다는 표현이 그러죠. 뭐 건방진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애기들처럼 칭찬하고. 아유, 어머니 것이나 되니까 먹을 만하지. 이거 먹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아유, 찌개 이게 색깔 참 좋아. 이게 뭔가 자꾸 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저는 제가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걔네들이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계속 맨날 싸우는 거죠. 뭐를 해라 이것들이 맨날 멸치 깔아오고 이것들이 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맛있다 어쨌다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보면은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딸을 낳은 집은 정말 집안이 화목해요. 아들 있는 집은 텔레비전 소리밖에 안 들려. 딸 있는 집은 그냥 특히 어머니가 복이지 엄마가 복이에요. 엄마가. 뭐 아빠도 복고 딸은 사주는데 아버지는 아들 놈은 고작 반바지 사주고 그러잖아요. 여름 때. 그래서 딸 있는 집이 참 행복해. 저도 보면 전 동생장 고맙기는 하는데 바로 뭔가를 자꾸 하면서 재밌어 합니다. 뭔가 재밌어. 최근에는 첫째 동생 그래서 오빠 이거 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노래 연습을 하는 옛날에는 노래를 감이 어서 합니까? 시가 종가에 가까운 데서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마 이제 노래 여기 저희 어머니는 마포 여기 노인복지관을 다니시는데 막 거기도 이제 노래를 아마 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여동생과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노래 연습하는 동영상이 떴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시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늙었어도 뭔가 하려고 할 때 행복지수는 높더라.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것과는 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세 번째, 성공적 노화 이론이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 이론은 중간 이론이에요.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된다.
어디에서? 생산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생산성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나 완전 은퇴해서는 안 되고 역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물러서야 되지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정한 선택과 이 말은 뭐야? 나이에 맞는 뭔가 할 거리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저체대로 놓고, 만약에 자꾸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문턱을 깎아버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으면 생산 현장에서 물러서지만 나이의 역량에 맞는 적정한 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면 그야말로 생산 현장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노인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 이게 바로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하는 성공적 노화 이론이 되겠어요. 성공적 노화 이론이 됩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뭔가 싸나운 걸 하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는 사실 나이로 봐서는 을로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젊은 애들과 뭘로 승부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내 또래에서 내가 빨리빨리 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확실히 호흡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도전 그 과정은 좀 호흡이 긴 동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맞으면 네겐트로피를 위해서 경로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나도 젊은 사람 같으지요. 까짓것 하면 뭘 못해? 못 옵니다. 애들은 더 빨리 가니까. 할 것 같아서. 그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선택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적정한 선택을. 굳이 뭐 아둥바둥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적정한 선택을. 다음에 현대화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화 이론. 현대화와 노인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현대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 하락은 가속화된다. 노인이 비싼 이유는 희소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을 넘치게 만들었잖아요. 탑골공원 가면 70살짜리 들어가려면 젊은 사람이 이런 데 오면 안 되지.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70살 안에서 밖에서 어정어정하지요. 요즘은 75살 정도 되어야 노인, 하물며 대한노인에서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하자. 69세 중년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자꾸 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로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교육의 대중화는 노인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노인의 지혜를. 손자, 손녀마저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묻지 않아요. 자기들이 검색해버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끝까지 책을 잡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지금은 부모, 자식놈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손자, 손녀마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날 돈 주는 사람 빼놓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쨌든 보여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멋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이제 그 부모님들도 또 시부모도 계시고 친정어른도 계시겠지만 이제 각진 옷도 사줘야 되고. 자꾸 면바지나 이렇게 자꾸 한복류로 하지 말고 편한 거 한두 번 볼 때는 예쁜지 모르지만은 몸이 비틀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떤 현대화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는 속도감을 요구하는데 노년화의 특성이 뭐예요? 경직성, 수동성 이런 것을 증가시키잖아요. 속도에 맞지 않아서 말은 하지만 제발 좀 비켰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현대화와 노인지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현대화 이론이고 이거의 연장선상이 교환이론이에요. 교환이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가진 자원의 주고받음을 가지고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의 주류가 가진 자원에 비해서 노인들이 가진 자원은 그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노인들은 지위가 다르지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노인들처럼
세상 주류 40, 50대에 비해서 저급한 자원을 가진 노인은 당연히 그 지위가 사회적 관계에서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의르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어제 있었던 것처럼 이 강화문 그러니까 또 갑자기 강화문 연가가 생각나는군요. 강화문 연가. 그 저쪽 가보시면 그 똑같이 가사 있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노인 자원의 가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노인 자원의 가치 하락은 결국에 노인의 지위를 가속화시키고 노인 지위의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에 노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인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접근한 것이 거완이론이에요. 우리가 보면 부모연합,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우리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집단행동을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어느 한 식당에서 노인에게 건방을 떨다가 노인을 밀기라도 한 번을 말을 했다. 그분이 노인연합이라 있는 데 가서 오면 바로 그 다음날 딱 이딴만한 자 하면서 그 앞에서 시위합니다. 그 문 닫아야 됩니다. 힘없는 노인 개인으로 봐서는 힘없지만 우리 노인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뭐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부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힘 있는 거 봤지? 우리가 원하는 거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정책에 넣어야 돼? 안 넣어? 그럼 너는 이번 국회의원 못 오지. 노인도 힘 있다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자원도 쌓이면은 벽돌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 또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이론들이 노인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책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34페이지 이제 법으로 보시면은 거의 뭐 기본 이념은 선생님들이 보시되 거기 정의의 3번.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유전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후천성, 그러죠? 634페이지 노인복지법 3번의 치매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후천적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다음에 노인학대. 아까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을 아동학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사이에 정서적 폭력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혹행위 앞에 경제적 착취가 있네. 그리고 필리핀 유기, 방임이 있어요. 유기, 방임. 그래서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 정서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아동학대와는 달리 들어가 있지요. 다음에 노인의 날 10월 2일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에 있지요. 노인의 날 10월 2일이 있고, 노인복지 상담은 노인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그죠?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기속행위입니다. 둘 수가 있다가 둔다. 노인복지 상담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는 5번에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둔다.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거기 오면 636페이지 국가정책의 출발은 무의고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별표 충분히 해주시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는 노인 인력 개발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좀 오해할 것이, 거기 보면 노인 인력 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이 있어서 자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사업은 노인 인력 개발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거기에는 반드시 일자리 개발 지원도 있지만
창업, 육성, 생산, 판매란 단어가 같이 나올 거예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력 개발 기관도 나오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도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이렇게도 유사하게 나오지만 창업, 육성, 생산, 판매가 나오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이고. 그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창업, 육성, 그리고 생산, 판매란 단어가 나오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없으면 노인 인력 개발 기관, 취업 활성 기관 할 수 있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너무 방만하게 제가 적어줬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것이 왼쪽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중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노인복지기관으로 새로이 신설 포함된 겁니다. 그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 3가지. 그 뭐가 있습니까? 노인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모르고. 그에 비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가지가 있지요. 그냥 요양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3가지가 있죠.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노인휴양소 없습니다. 노인보호 전문병원 다 없어졌어요. 노인보호 전문병원 이런 단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져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에는 노인보호 전문병원 있었는데 없어졌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노인 휴양소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노인보호 전문병원 무조건 틀린 거고 노인 휴양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아까 노인요양, 노인장기요양에서 봤죠? 재가복지, 시설복지 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하면서 재가급여 6종 세트에서 방문 간호만 빼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5대 서비스가 된다고 그랬죠.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 서비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 나와 있네요. 요양보호사가 이제는 좀 더 자격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시는데 어쨌든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639페이지 오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됩니다. 이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없어졌고 그걸 뭐라고 좋습니다. 어떤 놔두시고 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는데 거의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파산자 옛날에는 범죄시 했던 거거든요. 회사를 방해하고 파산한 놈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놈, 감추는 놈 이렇게 설명했지만 지금은 파산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유가 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범죄시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파산자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제한 없죠. 그리고 이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없어졌고
피한정후견인, 자,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안 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요양보호사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5번은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인복지법이고, 다음에 640으로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복지가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 우리가 장애인 분류라고 할 적에 장애인 분류. 장애인 분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 12유형과 정신적 장애 3유형에서 15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이렇게 3개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체적 장애가 되겠어요. 다음에 장애인 협회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에서는 4등급으로, 산재보험법에서는 14등급으로 설명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등급을 6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1에서 6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에서 6등급으로. 이 중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이 3가지는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1급에서 6급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1급에서 6급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1, 2, 3, 4, 5, 6급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에 대해서 장애는 요즘에는 ICF 2001년 판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장애란 말도 안 씁니다.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펑셔닝, 국제 기능 분류라고 이렇게 씁니다. 펑셔닝 2001년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를 양극 이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된 기능이나 구조를 발휘하는 환경이냐, 아니면 손상된 채로 살아가는 환경이냐, 활동이 자유로운 환경이냐, 활동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참여가 허용되는 환경이냐, 참여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라고 이렇게 양극이론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장애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 중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옛날에는 임페어먼트, 디서블리티스, 핸디캡
이렇게 해서 개인 중심으로 장애를 받거든요. 다리가 절단되었다. 임페어먼트, 손상. 그로 인해서 보행 능력이 상실되었다. 디서블리티스. 그로 인해서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핸디캡. 개인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애를 이렇게 임페어먼트나 디서블리티스나 핸디캡을 쓰지 않고 펑셔닝, 기능으로 봅니다. 장애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합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야말로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이냐. 지금 서울대 그 교수처럼 그 미국에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 머리만 남아있는, 어쩌면 살아있는 그 사람은 지금도 해외에 다니면서 연구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집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다쳤다는 복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맞아, 우리나라 수준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막대 이런 조이스틱 같은 걸 가지고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열악한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데 가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긍정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장애 대신 기능으로 표현하는 이런 특징들이 오늘날 국제장애분리의 특징이 되겠어요. 전에는 뭐 이렇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에서 1980년판, 그 1997년판 이렇게 했는데 1997년판은 5년간 시범 시험 결과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국제기능분류 1980년판, 국제기능분류 1997년판을 이렇게 쭉 하다가 2001년도에 국제기능분류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거기 장애인복지법에서 2번에 3번, 2번에 1번, 2번에 2번은 보셨고, 장애는 어떤 법이나 거의 심신상의 장애로 한 규절, 오랫동안 두 규절,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서 세 규절, 상당한 제약 네 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라는 정의를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3개 해서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 사회통합. 다시 말해서 정상화, 평등, 사회통합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정상화, 완전한 참여, 완전한 사회참여, 정상화. 또 평등, 그리고 사회통합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3번에 보시면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뭐야? 우리가 급여 후 종류에는 현물 급여도 있고 현금 급여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기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권력 또는 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권리. 다음에 64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장애인의 날 나와 있죠. 4월 22일 나와 있네요. 6번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상담원이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장애인 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양상을 위한 상담, 지원 업무를 위해 시, 군, 구에, 읍면동에 시, 군, 구에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둔다. 다음에 다양한 복지 처분이 쭉 나와 있는데 644페이지 7번과 8번 7번과 8번에서 거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죠. 대상자 선정 기준. 장애수당은 뭐 어떤 사람에 줘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의 수준, 장애 정도와 진단이지요. 다음에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자산조사지요. 장애수당 줄 수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안 줍니다. 중복급여가 되니까. 그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수당 안 줍니다.
그런데 8번에 보시면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다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니까 자산조사. 다음에 아동의 장애 정도니까 진단. 그리고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18세 미만, 연령. 그러면 18세가 넘었으면 뭘 받아? 장애수당을 받겠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7번과 8번을 합쳐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산조사, 진단,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의 연령. 이렇게 연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연령. 왜냐하면 18살이 넘었으면 장애수당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자녀 교육비나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또 보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산조사, 이 경제적 수준을 보기 위한 그 절차에 자산조사가 들어있다. 그 때문에 사회 서비스이면서 이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라든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도 가져가야 되겠네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5개가 있는데 재활시설 3가지. 장애인 거주시설, 제목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재활시설 3개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봐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645쪽에 보시면 당연히 국가나 지자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유예자가 설치 운영할 적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건 다 아는 것이고, 3항.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은 공간 범위가 넓어야 하잖아요.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시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좀 지체됐습니다만 뒤에 기타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